전략사령부 지하 벙커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지도 테이블 위로 한반도 북부 접경 지역의 위성 사진이 선명하게 펼쳐져 있었고, 그 주변을 둘러싼 장성들과 고위 참모들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최전방 부대 작전 계획을 설명하던 김태규 대령의 목소리는 유난히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현재 국경 지역에서의 적 동향은 심상치 않습니다. 며칠 전부터 소규모 교란 행위가 잦아지고 있으며 특수부대 침투 징후 또한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사령부는 선제적인 봉쇄 작전을 통해 적의 확장을 저지하고, 김 대령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능숙하게 지도를 가리키며 병력 배치와 공격 루트를 설명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마치 퍼즐의 한 조각이 잘못 맞춰진 듯한 위화감. 회의실 한쪽 계급장이 아직은 낯선 강하윤, 소위는 펜을 쥔 채 조용히 김 대령의 발표를 듣고 있었다. 갓 임관한 그녀에게 이런 최고위급 작전 회의는 모든 것이 생소하고 벅차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의외로 차분하고 날카로웠다. 탁자 위의 지도를 응시하는 그녀의 시선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 안에 숨겨진 논리적 허점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김 대령의 작전 설명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하윤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녀의 뇌리에는 오래전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한 장의 지도가 스쳐 지나갔다. 그때도 지금처럼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계획 속에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오류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갑작스러운 기억의 파편이 하윤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다. 손에 쥔 펜이 미끄러져 테이블에 작은 소리를 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김 대령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말을 끊었다. 강소희, 집중하는 게 어떤가? 여기는 당신이 졸거나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하윤은 고개를 들어 김 대령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위축됨 대신 알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대령님. 하지만 방금 설명하신 작전 계획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회의실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그녀를 경멸하거나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특히 김 대령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여군, 소위가 뭘 안다고? 감히 이 자리에서 선배 장교들의 작전 계획에 훈수를 두겠다는 건가? 풋내기 신참 주제에 건방지기 짝이 없군. 그의 비난은 거침없었고 하윤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주변의 다른 장성들도 대부분 김 대령의 편을 들었다. 한 장성은 혀를 차며 요즘 신참들은 배포가 너무 크군. 군기가 빠졌어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하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 테이블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얼굴은 마치 얼음처럼 차분했다. 대령님, 저는 단지 사실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현재 작전 계획은 적의 우회 침투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점, 하윤은 지도의 특정 지점을 정확히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적 특수부대가 아군 주력 부대의 측면을 기습할 수 있는 최적의 지형입니다. 만약 적이 이 경로를 택한다면 우리의 봉쇄 작전은 오히려 아군을 도간에 든 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고 명확했다. 하지만 김 대령은 더욱 격분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지점은 우리가 이미 수차례 정찰을 통해 안전하다고 확인한 곳이야. 당신의 얕은 지식으로 우리 작전을 폄하하지 마.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황금색 털을 가진 거대한 shepherd 한 마리가 유유히 들어왔다. 그 개는 훈련된 궁연답지 않게 자유로운 걸음으로 회의실 안을 돌아다녔다. 사람들은 놀랐지만 개는 개의치 않았다. 녀석의 이름은 호랑이였다. 별명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기품 있는 외모와 달리 호랑이는 누구에게나 온순한 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온순한 눈빛 속에 뭔가를 찾고 있는 듯한 조급함이 엿보였다. 호랑이는 하윤의 다리에 얼굴을 비볐다. 하윤은 놀랐지만 개의 눈빛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어릴 적 그녀에게 특별한 존재였던 개를 떠올리게 하는 눈빛이었다. 호랑이는 하윤의 옆에 앉더니 테이블 위지도를 뚫어져라 바라보기 시작했다. 마치 하윤의 말에 동의라도 하듯 녀석은 김대령이 지적한 지점에서 작게 으르렁거렸다. 사람들은 더욱 기이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군견이 작전 회의에 들어와 그것도 발언하는 소위의 옆에 앉아 지도에 반응하다니 하윤은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지도로 시선을 돌렸다. 이곳입니다. 그녀는 김대령이 지적한 지점에서 약간 떨어진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산악 지형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김대령님께서 간과하신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위성 사진상으로는 단순한 암벽지대처럼 보이지만 제 분석으로는 이곳에 천연동굴이나 은폐된 통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 특수부대는 항상 예상치 못한 경로를 택합니다. 만약 이곳에 통로가 있다면 적은 우리 주력 부대의 후방을 완벽히 기습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김대령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가 아무리 발뺌하려 해도 하윤의 분석은 전문가적인 식견을 담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벽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깜빡이더니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육군 총사령관 강철민 대장. 그는 회의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총사령관의 등장은 회의실의 모든 장성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특히 김대령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강소위, 방금 당신의 분석은 매우 흥미롭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게. 강 총사령관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그 속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하윤은 침착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시 지도를 가리켰다. 대장님, 저는 과거 접경 지역에서 발생했던 유사 사례들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10년 전 검은 안개 작전에서 아군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던 것도 이와 유사한 적의 우회 침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는 누락되었지만 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문 안개 작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김 대령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 작전은 군 역사상 최악의 실패로 기록된 작전이었고 수많은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하윤의 아버지 또한 그 작전에서 전사했다. 김 대령은 그 작전의 핵심 참모 중 한 명이었다. 하윤은 김 대령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강 총사령관은 하윤의 설명을 경청했다. 그의 얼굴에는 점차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강 소위, 당신이 말하는 그 천연동굴이나 통로의 증거는 있는가?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대장님. 하지만 제가 분석한 위성사진의 미세한 지형 변화, 그리고 해당 지역의 과거 지질 보고서를 종합해 볼 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윤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강 총사령관은 잠시 침묵했다.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흘렀고 오직 호랑이가 하윤의 다리에 기대어 작게 컹컹거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좋아, 강소위.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즉시 정찰팀을 꾸려 당신이 지목한 지역을 정밀 수색하게. 그리고 김 대령,
총사령관의 시선이 김 대령에게로 향했다. 강 소위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작전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게. 이 사안은 내가 직접 챙길 것이다. 총사령관의 지시에 김 대령은 얼굴이 벌개졌다. 그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알겠습니다, 대장님 이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하윤에게 강렬한 적의를 드러냈다. 하윤은 김 대령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작은 승리가 오히려 더 큰 싸움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회의가 끝난 후 하윤은 자료실에서 지난 검은 안개 작전 관련 보고서들을 다시 들춰봤다. 그녀의 아버지 강태준 중령은 그 작전에서 정찰 부대장이었다. 공식 보고서에는 단순한 적의 기습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하윤은 어릴 적 아버지가 남긴 수첩 속의 의미심장한 메모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시 18일 지점, 예상 밖의 움직임, 배신. 이 메모는 항상 하윤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지금 김 대령의 작전 계획에서 본 그 익숙한 지형 오류.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일치였다. 하윤은 자료를 뒤적이다가 우연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함께 김 대령, 그리고 몇몇 장교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특히 김 대령은 아버지의 옆에서 친한 듯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하윤의 가슴속에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그들의 관계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과 김 대령 사이에 정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갑자기 자료실 문이 열리고 호랑이가 컹컹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녀석은 하윤의 옆에 앉아 그녀가 들고 있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마치 사진 속 인물들을 알아보기라도 하는 듯이. 호랑이는 하윤에게 기대어 부드럽게 낑낑거렸다. 하윤은 호랑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 영리한 궁연이 그녀의 곁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어쩌면 이 개는 그녀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호랑이는 10년 전 검은 안개 작전 당시 투입된 궁연 중 한 마리였다. 하지만 당시 보고서에는 그 작전에서 모든 궁연들이 전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호랑이는 어떻게 살아남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일까? 그녀의 시선은 다시 사진 속 젊은 김 대령의 얼굴에 멈췄다. 당시 김 대령은 아버지의 동료이자 친구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 미묘한 작전 오류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하윤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동시에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솟구쳐 올랐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길은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과 이어진 미스터리,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음모 앞에서 그녀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호랑이가 그녀의 손을 핥았다. 마치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이. 하윤은 결심했다. 이 미스터리를 반드시 풀어내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그리고 이 땅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림자를 걷어낼 것이라고. 강하윤 소위의 단호한 태도와 총사령관의 직접적인 개입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김태규 대령은 총사령관의 지시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굳게 다문 입술과 날카로운 눈빛은 하윤에 대한 깊은 불만을 숨기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는 하윤에게 다가와 낮게 으르렁거렸다. 강소위, 당신의 오만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곧 알게 될 거야. 감히 나를 이 자리에서 망신 주다니. 군대라는 곳은 단순한 지식만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라. 하윤은 김 대령의 협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대령님,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바를 말했을 뿐입니다. 저의 주장이 틀렸다면 저는 기꺼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옳다면 이 작전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장병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김대령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다. 그의 그림자는 하윤의 길게 드리워졌고 하윤은 그 그림자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가 단순히 자존심이 상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더 있을 것이라는 예감. 그날 오후 하윤은 총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정찰팀을 꾸렸다. 팀원들은 대부분 그녀의 지시를 따르기 망설이는 눈치였다. 젊은 여군 소희가 내린 터무니없는 지시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오직 중위 계급의 베테랑 정찰대원인 이지훈 중위만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지훈 중위는 그녀의 아버지, 강태준 중령의 직속 후배이자 생존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하윤의 아버지처럼 과묵했지만 뛰어난 실력과 판단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이지훈 중위는 조용히 하윤에게 다가와 말했다. 강소희님, 제가 팀에 합류하겠습니다. 강 중령님께서 생전에 소희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남다른 통찰력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하윤은 이지훈 중위의 합류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지훈 중위가 그녀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으며 그의 합류가 단순히 임무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정찰팀은 다음날 새벽 하윤이 지목했던 산악지형으로 향했다. 위성 사진상으로는 평범한 암벽지대였지만 하윤의 눈에는 그곳에 숨겨진 비밀 통로의 흔적이 보였다. 호랑이 또한 이번 정찰에 동행했다. 녀석은 평소보다 훨씬 예민하게 주위를 살폈고 계속해서 특정 방향으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아는 듯이 수색이 시작되었다. 정찰 팀원들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하윤이 제시하는 지형 분석과 과거 자료들을 토대로 끈질기게 수색을 이어나갔다. 하윤은 바위 틈과 미세한 흙의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고 살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찾는 듯 날카로웠다. 호랑이는 하윤의 옆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하윤이 특정 바위 앞에 멈춰서자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컹컹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를 긁어댔다. 호랑이가 뭔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지훈 중위가 외쳤다. 하윤은 호랑이가 짖는 바위 앞에 쪼그려 앉았다. 육안으로는 단순한 바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바위 표면을 스치자 미세한 균열과 함께 어딘가 인공적인 느낌이 들었다. 이곳입니다. 이곳에 분명히 통로가 있습니다. 정찰 팀원들이 바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바위 틈에 교묘하게 위장된 작은 입구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 입구는 외부에서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팀원들은 경악했다. 말도 안 돼. 이런 곳에 통로가 있을 줄이야. 한 팀원이 중얼거렸다. 통로 안으로 조심스럽게 진입하자 습하고 어두운 동굴이 나타났다. 동굴은 예상보다 훨씬 깊고 넓었으며 내부에는 인간의 왕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발자국, 버려진 담배꽁초, 심지어는 오래된 비상식량 포장지까지 발견되었다. 이 모든 것이 적 특수부대가 이 통로를 오랫동안 이용해왔음을 시사했다. 하윤의 얼굴에는 확신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직감이 옳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통로가 이토록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통로가 검은 안개 작전 당시에도 존재했다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정찰팀은 동굴 내부에서 발견한 증거물들을 조심스럽게 수집했다. 그리고 동굴 깊숙한 곳에서는 최근에 사용된 듯한 무전 장비의 잔해도 발견되었다. 이는 적이 이 통로를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복귀하자 군 내부에는 큰 파장이 일었다. 특히 총사령관은 격노했다. 그는 즉시 김태규 대령을 호출했다. 김 대령, 강 소위의 보고를 확인했나? 자네가 안전하다고 보고했던 그 지역에서 적의 비밀 통로가 발견되었어.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 김 대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애썼다. 대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과거 정찰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과거 보고서. 그럼 자네는 그저 맹목적으로 과거 보고서만 믿고 작전을 짰단 말인가? 현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총사령관의 질책은 날카로웠다. 그는 강하윤 소위의 보고서와 증거물들을 김 대령의 면전에 던졌다. 강 소위는 직접 현장을 분석하고 당신이 놓친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어. 당신이 뭘 안다고 무시했던 그 여군 소위가 말이야. 김 대령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하윤을 쳐다보며 이를 갈았다. 하윤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총사령관은 곧바로 작전 계획의 전면 수정을 지시했다. 하윤의 분석을 토대로 적의 우회 침투 가능성을 포함한 새로운 작전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하윤은 이제 단순히 직감을 넘어서 자신의 분석이 현실로 증명되었음에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과연 김 대령은 정말로 이 비밀 통로의 존재를 몰랐을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숨겼던 것일까? 다음 날 하윤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익명으로 배달된 오래된 신문 스크랩 하나가 놓여 있었다. 스크랩된 신문 기사는 10년 전 검은 안개 작전 실패에 대한 내용이었다. 기사 내용 자체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기사 하단에 작은 글씨로 인쇄된 짧은 문장이 하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당시 작전 참모였던 김모 대령은 작전 실패의 책임에서 비켜서며 모든 책임을 현장 지휘관에게 전가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하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김모 대령. 그것은 분명 김태규 대령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현장 지휘관에게 전가하려 했다는 의혹. 그녀의 아버지는 검은 안개 작전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다. 이 기사는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었지만 하윤의 아버지 수첩에 적힌 배신이라는 단어와 소름 끼치게 일치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김 대령은 정말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까? 그렇다면 그날 회의에서 보인 그의 과민 반응은 단순한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어떤 비밀을 감추기 위함이었을까? 하윤은 신문 스크랩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사건이 단순한 작전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호랑이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하윤의 발치에 몸을 비볐다. 녀석의 따뜻한 천이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하윤은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결심했다. 이 미스터리를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그것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린 소위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거대한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할 강한 전사였다. 총사령관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강하윤 소위는 이제 단순히 작전 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넘어 군 내부의 깊은 곳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파헤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녀의 주된 임무는 김태규 대령의 과거 행적과 검은 안개 작전의 진실을 재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명령이 아닌 총사령관의 은밀한 지시였다. 총사령관은 그녀에게
검은 안개 작전과 관련된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극도로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강소위, 자네가 파헤치려는 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닐 수도 있네.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일 수도 있어. 자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하윤은 총사령관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지훈 중위는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이지훈 중위는 하윤의 아버지 강태준 중령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오랫동안 품어왔던 터였다. 그는 하윤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강소희님, 강중령님은 제가 본 가장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소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훈 중위는 하윤에게 검은 안개 작전 당시의 생생한 증언들을 들려주었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갑작스러운 무전두절과 함께 명령체계가 무너졌고 결국 고립된 강태준 중령의 부대는 적의 기습에 전멸했다는 것이다. 당시 저는 후방 지원팀에 있었습니다. 무전이 끊기기 직전 강 중령님께서 다급하게 C-17 지점, 즉시 지원, 배신자가 있다 라고 외치셨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전은 보고서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지훈 중위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윤은 이지훈 중위의 증언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C-17 지점, 예상 밖의 움직임, 배신이라는 메모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검은 안개 작전은 외부의 기습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으로 인해 실패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호랑이를 데리고 궁연 훈련장을 찾았다. 호랑이는 하윤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그녀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따뜻했다. 하윤은 조용히 호랑이의 목줄에 걸린 인식표를 살폈다. 궁연번호 7B27 소속 제707 특수임무대대. 호랑이는 검은 안개 작전에 투입되었던 7B07 특수임무대대 소속의 군견이었다. 공식 보고서에는 그 작전에서 투입된 모든 군견이 전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호랑이는 살아남아 있었다. 어떻게, 그리고 왜 하윤은 호랑이의 조련사를 찾아갔다. 나이가 지긋한 조련사는 호랑이에 대해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호랑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군견입니다. 검은 안개 작전 당시 유일한 생존 군견이었죠. 녀석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고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소희님을 만난 후부터는 눈에 띄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조련사의 말은 하윤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호랑이가 자신에게 유난히 친근하게 굴었던 이유가 설명되는 듯했다. 어쩌면 호랑이는 아버지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에게서 아버지의 냄새나 기운을 느꼈던 것일까. 하윤은 호랑이와 함께 당시 작전 지역의 지형도를 다시 검토했다. 그녀의 눈에 나치근 지형이 들어왔다. 바로 그녀가 김대령의 작전 계획에서 지적했던 그 비밀 통로가 있던 지점이었다. C-17 지점, 이지훈 중위가 말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무전했던 그 지점이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다. 비밀 통로는 검은 안개 작전 당시에도 존재했고 아버지는 그 통로를 통해 침투해 오는 적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무전으로 알리려 했으나 누군가의 방해로 실패했던 것. 하윤은 자료들을 다시 꼼꼼히 살폈다. 10년 전 작전 보고서와 현재의 작전 보고서, 그리고 김태규 대령의 과거 행적. 그녀는 김 대령이 검은 안개 작전 이후 급속도로 진급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진급은 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무마된 직후 이루어졌다. 이는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하윤의 조사는 김대령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김대령은 그녀가 검은 안개 작전을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극도로 불안해했다. 김대령은 자신의 오른팔 격인 조중령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강하윤 소위를 감시해. 그녀가 뭘 하려는지, 누구와 접촉하는지 전부 보고해. 그리고 쓸데없는 호기심을 갖지 못하도록 경고 조치를 취해라. 조중령은 김대령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하윤은 자신의 사무실 주변에 드리워진 수상한 그림자를 느꼈다. 그녀는 일부러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하는 척하며 감시자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몰래 침입하려던 조중령의 부하를 발견했다. 누구십니까? 왜 제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하십니까? 하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남자는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그게 서류를 찾으러 왔습니다. 어떤 서류를 말입니까? 그리고 왜 야간에 제 허락 없이 들어오려 하십니까? 하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질문을 던졌다. 남자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하윤은 이 사건이 김대령의 소행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김대령이 그녀를 막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지훈 중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더욱 은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지훈 중위는 그녀에게 한 가지 정보를 더 제공했다. 소위님, 검은 안개 작전 당시 통신병이었던 박상병이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전 실패 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다가 전역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가 어떤 비밀을 알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윤은 박상병의 존재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무전을 들었던 통신병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를 찾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터였다. 하지만 박상병의 행방은 묘연했다. 저녁 후 그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였다. 하윤은 호랑이에게 박상병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호랑이는 사진 속 박상병의 얼굴을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작게 킁킁거렸다. 마치 그를 기억하는 듯이. 하윤은 호랑이의 비범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어쩌면 호랑이가 박상병을 찾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총사령관에게 김대령의 감시와 박상병에 대한 정보를 보고했다. 총사령관은 그녀의 보고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올 것이 왔군. 강소희, 이제부터 자네는 공식적인 명령 없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자네는 오직 진실을 쫓아라. 그리고 박상병을 반드시 찾아내게. 그가 바로 진실을 증명할 유일한 증인일 테니. 하윤은 총사령관의 신뢰에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임무를 넘어 아버지의 명예와 정의를 위한 싸움에 뛰어들게 된 것을 직감했다. 군복을 입은 채 그녀의 작은 어깨에는 거대한 책임감이 짊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주변의 편견에 흔들리는 어린 소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용감한 전사였다. 그녀는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우리 진실을 찾으러 가자. 강하윤 소위는 이지훈 중위의 도움을 받아 박상병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기록은 박상병이 전역 후 잠적했다고만 되어 있었지만 이지훈 중위는 과거 박상병과 함께 근무했던 전우들을 수소문하며 단서를 찾아 나섰다. 하윤은 한편으로 김태규 대령의 과거 행적에 대한 자료들을 면밀히 재검토했다.
그녀는 김대령이 검은 안개 작전 실패 이후에도 군수물자 납품 비리와 연루되어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이 제보는 당시 묻혀버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김대령의 탐욕과 비열함의 증거로 보였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이지훈 중위는 박상병이 현재 시골의 한 작은 마을에서 홀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는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함께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었고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피하고 있었다. 하윤은 이지훈 중위와 함께 박상병을 찾아 나섰다. 호랑이 또한 그들의 여정에 동행했다. 하윤은 호랑이가 박상병을 기억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시골 마을은 한적하고 평화로웠지만 박상병의 집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듯 어둡고 스산했다. 하윤과 이지훈 중위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리고 야위고 초췌한 모습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깊은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박상병이었다. 박상병님, 저는 강태준 중령님의 딸 강하윤 소위입니다. 이지훈 중위입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자신들을 소개했다. 박상병의 눈빛은 하윤의 이름을 듣자마자 흔들렸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이 뒷걸음질 쳤다. 강 중령님, 딸, 당신이 왜 여기에?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문을 닫으려 했다. 그때 호랑이가 박상병에게 다가갔다. 녀석은 조심스럽게 박상병의 발치에 코를 비비며 작게 낑낑거렸다. 박상병은 호랑이를 보자마자 얼어붙었다. 그의 눈빛에는 경악과 함께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호랑이, 네가 살아있었단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비명처럼 들렸다. 호랑이는 박상병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따뜻한 혀가 박상병의 손등을 스치자 박상병은 주저앉아 호랑이를 끌어안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10년간 억눌렀던 고통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호랑이는 묵묵히 박상병의 흐느낌을 받아주었다. 그 모습은 마치 10년 전 지옥 같던 전장에서 살아남은 두 존재가 서로를 위로하는 듯했다. 박상병은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했다. 그는 하윤과 이지훈 중위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의 집안은 엉망진창이었다. 오랜 시간 방치된 듯 먼지가 쌓여 있었고 온갖 약병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박상병은 테이블에 앉아 힘겹게 과거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날은 지옥 같았습니다. 강 중령님께서는 적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작전 본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원을 끊었습니다. 강 중령님은 마지막까지 무정의로 C-11 지점, 즉시 지원, 배신자가 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무정의를 조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차단되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상병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태규 대령이었습니다. 그가 작전본부에서 무전 통제를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고의적으로 무전을 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강 중령님을 배신했습니다. 박상병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하윤은 박상병의 증언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의 오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김태규 대령이 아버지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다는 잔혹한 진실. 왜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윤이 물었다. 박상병은 고개를 숙였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김 대령은 당시 작전 실패의 모든 책임을 강 중령님께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저 또한 증언하려 했지만
그들은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사실을 말도 안 되는 환상으로 치부하고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제가 퇴원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조작된 뒤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감시했고 제가 진실을 말하면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박상병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삶은 10년간 지옥이었다.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그는 숨죽이며 살아왔던 것이다. 하윤은 박상병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김태규 대령에 대한 분노가 활활 타올랐다. 이지훈 중위는 박상병의 증언을 녹음하며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는 박상병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박상병님,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박상병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박상병은 하윤과 이지훈 중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박상병의 집을 떠나기 전 호랑이에게 인사를 건넸다. 호랑이는 박상병의 옆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녀석은 박상병을 바라보며 작게 낑낑거렸다. 박상병은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다음에 꼭 다시 와줘. 호랑아. 하윤은 호랑이를 데리고 박상병의 집을 나섰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강한 결의에 차 있었다. 이제 그녀는 김 대령의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박상병의 안전을 걱정했다. 그가 증언대에 서는 순간 김 대령의 위협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했다. 그들이 마을을 떠나려 할 때였다. 멀리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하윤의 직감은 경고를 울렸다. 그들은 이미 감시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지훈 중위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하윤에게 소리쳤다. 강소희님, 저 차는 김 대령 쪽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빨리 피해야 합니다. 그들은 차가 다가오기 전에 몸을 숨겼다. 세단은 박상병의 집 앞에서 멈춰 섰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내려 박상병의 집으로 향했다. 그들은 분명 박상병을 노리고 온 것이었다. 하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박상병은 아직 그곳에 혼자 있었다. 안 됩니다. 박상병님을 혼자 둘 수 없습니다. 하윤은 달려나가려 했다. 이지훈 중위가 그녀를 막아섰다. 소희님, 지금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나서면 박상병님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했으니 우리는 본부로 돌아가야 합니다. 박상병님은 잠시 몸을 피하도록 우리가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뒤로 호랑이가 작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은 박상병의 집을 향하고 있었다. 하윤은 갈등했다. 박상병을 두고 떠나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지만 이지훈 중위의 말이 옳았다. 그들이 지금 나서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하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박상병님을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은 은밀히 마을을 벗어나 본부로 복귀했다. 돌아오는 길 내내 하윤의 머릿속에는 박상병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호랑이와의 재회가 맴돌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된 이들의 명예를 되찾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싸움의 선봉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박상병의 증언은 강하윤 소위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이지훈 중위와 함께 박상병의 육성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과 김태규 대령의 과거 비리 제보 자료들을 면밀히 정리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며 김 대령이 검은 안개 작전 실패의 배후이자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다는 추악한 진실이 명확해졌다. 그러나 김대령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세단이 박상병의 집을 찾아왔다는 보고를 들은 하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박상병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다. 하윤은 총사령관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하고 박상병에 대한 보호를 요청했다. 총사령관은 그녀의 보고를 듣고 깊은 분노를 표출했다. 김태규, 이 정도까지 타락했을 줄이야. 박상병은 우리 군이 보호해야 할 용감한 증인이다. 즉시 특수임무대대를 파견하여 박상병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고 24시간 철통 경비를 실시하라. 총사령관의 지시로 박상병은 군병원의 특수병실로 이송되어 보호받게 되었다. 하윤은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김대령은 분명 방역할 것이고 그들의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로 치닫게 될 터였다. 예상대로 김대령은 하윤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군 내부망에 하윤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강소희가 자신의 아버지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으로 김대령을 음해하려 한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다. 총사령관에게 아첨하여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한다 등 온갖 비방이 난무했다. 심지어 그녀가 비공식적으로 박상병을 찾아간 것에 대해 군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윤은 이러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든 이상 어떤 비난에도 굴하지 않을 각오를 다졌다. 이지훈 중위는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는 하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의 비난을 막아주었고 필요한 정보를 몰래 빼내어 하윤에게 전달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하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대령의 과거 비리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가 군수물자 납품 과정에서 대규모 횡령을 저질렀다는 제보였다. 제보에 따르면 그는 오래된 무기와 장비를 신형으로 위장하여 납품하고 차액을 가로챘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고위 관계자들과 결탁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난다면 김대령은 군법회의에 회부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장될 터였다. 하윤은 이 증거들이 박상병의 증언과 함께 김대령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활짝 열리고 조중령과 2명의 건장한 남자가 거칠게 들어섰다. 조중령은 김대령의 오른팔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냉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소희, 김대령님께서 당신에게 정식으로 징계위원회 소집을 통보하셨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모든 조사 자료를 제출하고 우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하윤은 침착하게 서류를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저는 징계 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자료는 국가기밀 사항입니다. 당신들이 함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중령은 비웃으며 손짓했다. 감히 건방지게 버티는 건가?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2 남자가 하윤에게 달려들었다. 하윤은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몸을 날려 책상 뒤로 숨었다. 그녀는 평소에도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호신술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달려들자 하윤은 그의 팔을 잡아채며 몸을 비틀어 던졌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조중령과 나머지 남자는 하윤의 방역에 당황했다. 그들은 하윤이 이토록 강하게 저항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다른 남자가 다시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하윤은 재빨리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팔을 꺾었다.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조중령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감히 상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가? 이 미친 여자.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다. 칼날이 차갑게 번뜩였다. 네가 가진 자료들을 내놔.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은 장담 못할 거다. 하윤은 칼날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조중령을 응시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밝혀낼 때까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도 이 음모에 가담했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조중령은 분노에 차서 칼을 휘둘렀다. 하윤은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칼날은 그녀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다. 팔에서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다.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더니 호랑이가 맹렬한 기세로 달려 들어왔다. 녀석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호랑이는 조중령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었다. 조중령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다. 호랑이는 조중령의 팔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위협했다. 남은 남자들은 궁연의 습격에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호랑이, 그만해. 하윤이 소리쳤다. 호랑이는 조중령의 팔을 놓고 하윤의 옆에 앉았다. 녀석은 하윤의 상처난 팔을 핥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때 사무실 문이 또다시 열리고 이지훈 중위와 몇몇 특수임무대대 요원들이 총을 겨눈 채 들어섰다. 그들은 총사령관의 명령을 받고 하윤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었다. 이지훈 중위는 조중령과 그의 부하들이 하윤을 공격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격분했다. 조중령, 감히 이 자리에서 하윤 소위에게 폭력을 행사하다니 너희는 모두 체포될 것이다. 이지훈 중위는 단호하게 명령했다. 조중령과 그의 부하들은 저항할 수 없었다. 그들은 체포되어 끌려나갔다. 하윤은 이지훈 중위에게 다가가 팔에 상처를 보였다. 괜찮습니다, 이 중위님. 호랑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지훈 중위는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다행입니다. 총사령관님께서 소희님을 걱정하여 저를 급파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김대령이 미쳐 날뛸 줄은 몰랐습니다. 하윤은 호랑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다. 녀석은 그녀의 생명의 은인이었다. 그리고 박상병과의 재회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녀석은 단순한 궁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과거의 비밀을 간직한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이 사건으로 김대령의 악행은 더욱 명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총사령관은 이 사건을 계기로 김대령에 대한 정식군법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하윤은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며 결의를 다졌다. 이제 모든 증거는 충분했다. 박상병의 증언, 호랑이의 생존, 그리고 김대령의 살인 미수 행위까지. 그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김대령의 모든 악행을 만천해 드러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상처난 팔은 그녀의 결의를 상징하는 훈장처럼 느껴졌다. 김태규 대령에 대한 군법 회의는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고위급 장교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를 배신하고 살인까지 시도했다는 사실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강하윤 소위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언론과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총사령관은 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 사건을 투명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고 강하윤 소위에게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군법 회의가 열리는 날, 회의장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김대령은 초췌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오만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듯 하윤을 노려보았다.
강하윤 소위가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으며 어제 팔에 입은 상처는 붕대로 감겨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비장했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은 강한 결의를 드러냈다. 그녀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저는 오늘 10년 전 검은 안개 작전의 진실과 김태규 대령의 만행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위협이며 수많은 장병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갔다. 김 대령의 작전 계획에서 발견된 치명적인 오류, 비밀 통로의 존재, 그리고 그 통로가 검은 안개 작전 당시에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을 제시했다. 회의장의 모든 이들은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명확한 설명에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다음으로 박상병이 증인석에 섰다. 그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하윤의 옆에 앉아있는 호랑이의 존재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호랑이는 박상병의 발치에 얌전히 앉아 있었고 때때로 그의 손에 코를 비비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박상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10년 전 그날의 끔찍한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날 강태준 중령님의 마지막 무전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C17 지점, 즉시 지원, 배신자가 있다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규 대령은 그 무전을 고의적으로 끊었습니다. 그는 제게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고 제가 저항하자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김 대령은 강 중령님의 죽음과 작전 실패의 모든 책임을 강 중령님께 뒤집어 씌웠습니다. 박상병의 증언은 회의장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방청석에서는 격앙된 탄식이 터져나왔고 기자들은 일제히 펜을 놀렸다. 김 대령은 박상병의 증언에 얼굴이 벌개졌다. 그는 박상병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즉시 그를 제지했다. 거짓말이야. 저 정신병자의 말을 믿지 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김 대령은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그의 히스테릭한 반응은 오히려 그의 죄를 더욱 명백하게 드러내는 꼴이 되었다. 이때 하윤은 김 대령의 과거 군수물자 비리, 제보 자료와 조중령의 살인미수 증거를 제시했다. 김태규 대령은 단순히 작전 실패를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군수물자 횡령을 저질러 왔으며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저에게 살인까지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김태규 대령이 어떤 인물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윤의 증언과 증거들은 김 대령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조차 없었다. 그의 얼굴은 좌절감과 함께 체념으로 물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음을 깨달은 듯했다. 하지만 그때 김 대령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하윤을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다 했어. 강태준을 죽인 것도, 박상병을 정신병자로 만든 것도, 네가 날 방해해서 죽이려 한 것도 모두 다 내가 했어.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차 있었지만 놀랍게도 체념에서 나온 듯한 묘한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강하윤, 네 아비는 쓸데없는 정의감 때문에 죽은 거야. 그리고 너도 그렇게 될 줄 알았지. 하지만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김 대령은 갑자기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그는 회의장을 향해 약병을 흔들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군. 하지만 너희들에게 내 마지막 선물을 주지. 그는 약병 안의 내용물을 한꺼번에 삼키려 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었지만 김 대령은 이미 약을 입에 털어 넣은 뒤였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발작하기 시작했다. 독극물입니다. 즉시 의료팀을 불러 김 대령을 살려야 합니다.
총사령관이 다급하게 외쳤다. 김대령이 죽어버리면 모든 진실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의료팀이 회의장으로 달려왔고 김대령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회의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하윤은 김대령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는 통쾌함보다는 인간의 탐욕과 권력이 한 사람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그때 호랑이가 하윤의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작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따뜻한 눈빛이 하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호랑이는 마치 이제 다 끝났어, 괜찮아 라고 말하는 듯했다. 다행히 김대령은 목숨을 건졌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광기 어린 자살 시도는 오히려 그의 죄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다. 군법회의는 잠정 중단되었고 김대령의 모든 악행은 만천에 드러났다. 언론은 연일 그의 추악한 비리와 배신 행위를 대서특필했다. 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상병은 군병원에서 안정을 되찾았고 그의 증언은 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증언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하윤은 모든 것이 끝났음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진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잃었고 그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병실에 누워있는 김대령을 찾아갔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마치 모든 생명력을 잃은 듯했다. 하윤은 그의 곁에 서서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증오심이 끌어올랐지만 동시에 연민의 감정도 스쳐 지나갔다. 한때 유능했을지도 모를 한 인간이 탐욕과 죄의식에 갇혀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했는지 목격한 슬픔이었다. 대령님, 당신은 저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았지만 저는 당신에게서 진실을 빼앗았습니다. 하윤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병실을 나서자 호랑이가 복돼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녀석은 하윤의 옆에 바싹 붙어 걸었다. 하윤은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모든 여정에서 그녀의 곁을 지켜준 충실한 동반자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증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진실의 빛이 그녀의 앞길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김태규 대령의 군법회의는 막을 내렸다.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군법에 따라 최고형에 처해질 예정이었다. 그의 범죄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추악한 배신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이 모든 과정을 밝혀낸 강하윤, 소위는 군 내외에서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녀의 용기와 탁월한 능력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총사령관은 직접 그녀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를 표했다. 강소희, 자네는 우리 군의 자랑일세. 자네의 헌신과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걸세. 자네는 진정한 군인일세. 총사령관의 칭찬에 하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하윤의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승리감보다는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다.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어린 시절을 짓눌렀던 그림자는 걷혔지만 그 빈자리는 여전히 거대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하윤은 이지훈 중위와 함께 군병원에 있는 박상병을 찾아갔다. 박상병은 이제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공포나 절망이 아닌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하윤과 이지훈 중위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소위님, 이 중위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상병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하윤은 박상병의 손을 잡았다. 박상병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용감한 증인이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때 호랑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녀석은 박상병을 보자마자 꼬리를 맹렬하게 흔들며 달려가 품에 안겼다. 박상병은 호랑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였다. 10년 만에 완벽한 재회였다. 호랑이는 박상병의 얼굴을 핥으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인간과 동물의 유대를 넘어 전쟁의 상흔을 함께 견뎌낸 전우들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는 듯했다. 호랑이는 저에게 가족과 같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유일한 이유였고 제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박상병은 울먹이며 말했다. 하윤은 호랑이가 박상병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호랑이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자신에게 이끌렸던 것처럼 박상병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상병님, 호랑이는 이제 당신 곁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할 때 곁을 지켜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박상병은 하윤의 말에 감격했다. 호랑이는 하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준 존재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박상병에게 돌아가 그를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윤은 생각했다. 호랑이는 하윤과 박상병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듯했다. 하윤은 박상병의 병실을 나서며 이지훈 중위에게 물었다. 이 중위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지훈 중위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저는 강중령님께 빚을 졌습니다. 그분의 딸을 돕는 것은 저의 도리였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현장에서 다시 병사들을 지휘하는 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소희님은요? 하윤은 미소 지었다.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갇혀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능력을 이 나라와 군을 위해 계속 사용할 겁니다. 어쩌면 저 같은 이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일조할 수도 있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성장한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하윤은 총사령관에게 자신의 새로운 임무에 대해 논의했다. 그녀는 전투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것보다 정보 분석과 전략 수립 분야에서 자신의 탁월한 통찰력을 활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그녀는 군 내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총사령관은 하윤의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강소희, 자네는 훌륭한 안목을 가지고 있군. 군 개혁은 우리 모두의 숙권이다. 자네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 많을 걸세. 자네의 아버지처럼 강직하고 청렴한 군인들이 필요한 시대일세. 그렇게 강하윤 소위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 그녀는 군의 시스템 개선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 팀에 합류하여 과거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강한 추진력은 팀원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다. 그녀는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허점을 찾아내고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군은 점차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지훈 중위는 그녀의 든든한 동료이자 조언자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때때로 그는 그녀의 지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고,
그녀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우정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박상병은 호랑이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되찾았다. 그는 마을에서 작은 가게를 열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호랑이는 그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고 마을 사람들은 박상병과 호랑이를 기적의 동반자라고 불렀다. 호랑이의 존재는 박상병에게 단순히 반려견을 넘어선 삶의 의미이자 희망 그 자체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강하윤은 바쁜 나날 속에서도 종종 박상병과 호랑이를 찾아갔다. 호랑이는 하윤을 보자마자 달려와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다. 하윤은 호랑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녀석은 그녀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녀를 지켜주었으며 이제는 박상병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기적 같은 존재였다. 어느 날 하윤은 박상병의 가게에서 호랑이와 함께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창가를 비추는 평화로운 오후였다. 그녀는 문득 지난날의 폭풍 같던 시간들을 되짚어 보았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진실의 가치와 용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물의 깊은 유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 그녀의 팔에 남은 옅은 흉터는 이제 아픔의 흔적이 아니라 그녀가 겪어낸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증표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여군 소희가 뭘 안다고 라는 편견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신념으로 세상을 바꾸는 용감한 여성 장교 강하윤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앞에는 밝은 미래와 그녀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